김민석 후보는 집 한 채를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돈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결백정에 가까운 사람이 김민석 후보예요. 김민석 후보가 DJ에 발탁돼서 국회의원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외유를 안 나갔던 사람이에요. 상대 국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면 거기 가고 아니면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국회의원들 누구나 가는 외유를 한 번도 안 나가겠다고 거절한 사람이 김민석 후보예요. 30대 초반에 국회의원 김민석은 그렇게 했습니까? 6년 동안 국회의원 한 동안 외유 한 번 우리나라 정부 돈으로 대한민국 돈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상대 국가가 돈 다 대주면 그때만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김민석이 얼마나 스타였어요. 국회의원 된 다음에도 스타였죠. 뭐 외모도 그렇고 그래서 양복 모델을 했잖아요. 잘 나가는 그 양복 모델에서 2억에 개런티 출연료 받은 거 자기 1원도 손 안 대고 그대로 우리 국내의 그 결식아동들 또 북한의 결핵 앓는데 치료 못 받는 애들 약품 보내는 거. 거기 전액 기부했던 사람이 김민석 후보예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지금 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부채 빼면 실제 지금 뭐 2억으로 알려지는데 2억 아니잖아요. 그 중에 1억 5천 정도는 정치 자금이니까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유 재산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 5, 6천 있는데 그것도 빚 사채 빼면 마이너스예요. 그런 사람한테 너 재산 어디서 났냐. 너 왜 그건 다른 말 아니야. 너 왜 밥 먹고 살아있냐. 죽었어야지. 너 굶어 죽었어야지 왜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몇십억 몇백억 재산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야. 그건 차마 인간이면 할 수 없는 말이죠. 네. 교수님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습니까? 일찍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그 사람들이 반성이라도 좀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김민석 의원이 여전히 삶의 태도나 방향은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게 정치자금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징역 3년 살았잖아요. 그 험한 시절에 끌려가서 그 징역 3년 살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생겨서 보상받을 수 있었어요. 그 징역 일수 계산해서. 그런데 그 보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있고 이렇게 유명도 해지기도 했고 누렸다. 근데 정말 이름 없이 희생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신청 못한다.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돈, 정당의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 신청 자체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와, 그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김민석 그런 얘기를 자체를 안 하잖아요. 자기가. 뭐 당연히 받았어야 돼. 국가 폭력에 희생된 건데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실제로 그 3년 옥살이 했으면은 수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거절했다. 아예 신청 자체를 거부해버렸다. 왜? 나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있고 그렇게 알려졌지만 아무 보상도 받고 못 받고 인생 망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시대에. 그 세대들이. 그 친구들 생각하면 내가 참 신청 못한다. 그런 사람이 김민석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 학생운동 했던 저희들 선배들 중에서는 너무 폭행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고문당해가지고. 인생 자체가,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죠. 어느 순간 우리도 뭐 저도 그때 학생운동 했지만 저만 해도 그래도 뭐 학생회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그래서 대접받고 학교함 인정해주고 그랬지만 그것도 못하고 아무 이름도 없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징역 살고 그렇게 인생 다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김민석 의원은 어찌됐든 초선 국회의원 시절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방향 이런 건 잘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최대 뭐 전략가였죠. 김대중 대통령이 뭐 처음 영입할 때 주변에서 반대 많이 했죠. 너무 어리고 젊지 않냐 그랬을 때 시대의 징표다. 그리고 판을 읽을 줄 안다. 그리고 잘 싸우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하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 김민석이다. 그렇게 해서 발탁한 사람이 김민석 후보였죠.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에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DJP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게 DJP가 아니고 DJT거든요.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삼자 연대거든요. 그 박태준
포스코 회장을 결합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김민석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다 했죠. 그래서 박태준과 김종필, 그러니까 그리고 김대중을 엮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김민석이었어요. 그래서 박태준 총재하고 그 한 라인이 김민석이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두 분이 이제 처음 만난 건 물론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박태준 회장이 만난 건 이제 도쿄에서 이제 97년에 올림픽 월드컵 예선전 할 때 그 경기 같이 보고 그 다음 날 호텔에서 만나서 의기투합하죠.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전진시키고 또 한 번 도약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손잡고 이걸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가자. 우리가 한번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 그 뜻을 합치고 난 다음에 그 메신저 역할을 한 게 바로 김민석이었어요. 그래서 박태준 회장이 김민석을 통해서 박정희 생가에 방문해 줄 걸 요구하죠. 자기는 박정희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정희의 공에 대해서도 인정해 줘라. 산업화에 대한 공적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고 우리가 서로 달랐던 것은 한쪽은 산업화를 더 중요시하고 당신은 민주화를 더 중요시했으니까 이걸 합치려면 이 산업화의 공로도 인정해 주라. 그걸 상징적으로 박정희 생가를 와줘라. 그걸 제안하죠. TJ가. 그걸 이제 김민석이 들고 와서 김대중 대통령 설득하죠. 해서 필요한. 그렇게 해서 박태준과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생가를 방문하면서 DJT라는 게 완성되죠. 그래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 대통령,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김종필, 영남에 기반으로 둔 박태준,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라는 게 연합을 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되죠. 30대 거기에 초반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김민석 총리. 30대 초반의 국회의원이 정말로 산업화 민주화 세력의 이런 협업 또는 협력을 끌어냈다는 것도 연합연대의 굉장한 전략가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걸 설득해내고 이렇게 했죠. 전략을 짜고. 그래서 바로 DJ 대통령이 된 다음에 DJ 정권의 황태자로 불리면서 바로 차기 이제 유력주자로 부상하는 30대 차차기는 김민석이다. 그럴 정도로 부상했던 최상으로 비상했던 지도자가 김민석이었죠. 근데 우리 기억 속에는 이제 지금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 후보 단일화. 그 과정에서 정몽준 쪽에 이제 지지선언을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추락하는 기억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날개 없는 추락을 했죠. 그냥 가장 높이 빨리 비상했다가 가장 아래로 정치적 사망 상태가 됐죠. 그것도 이제 김민석 그 총리 지명자의 능력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다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연합하지 않았으면 집권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다음 정권에서도 이회창하고 그때 붙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회창 붙을 때 그냥 이렇게 붙으면 필패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준하고 연합해야 된다. 단일화하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신뢰 그렇게 폭발적으로 높아질 줄은 자기도 몰랐다. 그리고 자기가 상청공학만 생각했지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상청연합. 그 이제 DJPT 할 때 그 경험 위에 상부에서 이렇게 연합을 어떻게 하냐고 생각했지. 그때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걸 자기가 놓쳤다. 자기의 뼈아픈 실책이었다. 뼈아픈 실책으로 이제 반성은. 뼈아픈 실책이었다. 혹시 이랬던 건 아닌가요? 고졸, 그리고 변호사 출신, 부산 정치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본인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 가봤을 때.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의 인식 안에서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좀 편견 같은 게 작동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주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엘리트들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은 정말 난데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민주화운동 투쟁을 했던 이쪽 진영에서도 봐도 참 이렇게 거기도 막강한 또 이게
전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학생운동 80년대 후반 가면 그랬지만 학생운동도 서울대 출신이야 다 대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연대 고대도 좀 하고 한양대 임종석도 하고 그랬던 거지 그 시절만 해도 서울대 총학생회장 아니면 뭐 전국 대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민주화 운동에서도 실제 이제 엘리트주의가 있죠. 남아 있었고 노무현 네, 대통령이 자기 아마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걸 인정 못해서 네.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이야기 뭐 그러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김민석 그 총리 지명자의 대단한 점은 그 실패를 통해서 철저히 배우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원망하죠. 국민들을 원망하거나 그 노무현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다른 그 자기 생각을 달리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반성하죠. 그러면서 철저히 복기를 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그걸 저서로도 써요. 그러니까 DJT를 했을 때 과정들과 거기서 얻었던 경험, 그 교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걸 했을 때 자기가 했던 생각, 그걸 통해서 얻은 교훈 이런 걸 하면서 철저히 반성을 하죠. 그러면서 복귀하면서 국민 중심,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그게 정치다. 그래서 시대와 사람을 읽지 못하면 그건 공학만으로 할 수 없는 게 정치라는 자기 결론들을 내거든요. 그건 이제 자기 스승에 대한 뒤늦은 배움이기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일찍이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민석 의원은 굉장히 총명한데 너무 빨리 가려고 한다. 정치는 때가 있는 건데 기다리지 않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한다.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김민석 총리는 이제 뒤늦게 이제 이걸 겪고 나서야 그 말을 뼈아프게 새기죠. 그 똑같은 말을 누가 했냐면 사실은 제가 베트남에 관심이 있어서 올해 취재도 다니고 한때 호치민 평전을 쓰려고 그 베트남 유력 지도자를 거친 사람들을 다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가 그 호치민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국민적인 예. 국부죠. 지금 뭐 예. 체제와 정권이 다 바뀌어도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은 안 바뀌거든요. 네. 그분이 했던 가장 가슴에 남는 말이 다 한결같이 하는 게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 때를. 네. 그래서 싸워야 될 때와 기다릴 때를 알았다. 그래서 싸워야 할 때 정말 총력을 기울여 싸웠고 기다려야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저 막강한 당시에 프랑스 식민지, 중국 공격, 일본 식민지 다 이겨냈고 그 막강한 미국과 싸우면서도 지지 않았던 건 우리가 싸울 때와 기다려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랬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한 거죠. 김민석 총리 지명자한테.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이제 추락, 그 긴 세월, 뭐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버림받고 또 검찰로부터 공격받아서 이제 피선거권, 선거권 다 박탈당한 채, 그러니까 추징금 잔뜩 안고 돈 한 푼 없이 빚쟁이로 18년을 견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한 길 가서 타협해서 살 길을 구걸해서 살 길 찾거나 배반하거나 변절하잖아요. 김민석 총리는 그걸 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고 다 꼬박꼬박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인생 복귀하면서 공부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석사학위 받고 칭화대 가서 석사학위 받고 미국 로스쿨에서 박사 받잖아요. 뭐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시 준비하는 그렇게 복귀한 사람이 김민석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